앞에 간단하게 좀 봅시다. 앞에 그런 것들은 사유질서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그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는 그냥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요. 형사사건은 만약에 검판사들이 전임자가 만약에 돈을 많이 받고 빼줄게라고 해서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질서에 반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24페이지죠. 두 번째 판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 위반되는 것인지 위반된다는 거죠. 근데 민사사건은 안 됩니다. 민사사건은 선량한 풍속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판례를 보시면 돼요. 거기 판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좀 기초로 한번 나왔거든요.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 요즘에 남자들 바람 펴가 문제죠. 한 방에 가는 새요, 세상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사회가 주시해서 여자가 받아들인 거야. 재산 다 넘겨받았어요. 처한테 다 넘겨주고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 정도는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보세요.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로 돈을 급부 약정했어요.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무효겠죠.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이 각서는 사유질서 반하니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맨 밑에 판례 보세요.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다. 비자금 소극적으로 은닉한다기 위해서 임치 보관하는 것은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인데 노태우가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비자금을 누구한테 보관시켰을 때 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는 사유질서에 반하지만 그거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해당되지 않는 거 보세요. 27페이지 맨 밑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했어요. 이렇더라도 이게 사유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이 갑이라는 국제그룹입니다. 국제그룹이 옛날에 전두환 때 요게 국가에다가 재산을 헌납했는데 이래재단어. 근데 문제는 뺏겼단 말이에요. 이 뺐을 때 이 합수부 요원들이 칼차고, 그죠? 겁을 준 거야. 겁을 주어서 헌납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재산을 내놔라고 소송을 할 때 이게 103조로 소송했다는 거야. 겁 주어서 개인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무효다라고 소송을 하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겁 준 것은 강박이다. 그래서 요게 강박으로 취소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겁 주어서 헌납 행위 자체가
사유질서에 반하지는 않는다.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죠. 원고 패소 결정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소송이, 요 사건이 또 소송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뒤에 불공정한 법률. 그때 보기로 하고, 거기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강박에 동그라미 치세요. 협박,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되 불과한 때는 강박에 의해서 하자나 흠결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유질서에 반해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이다? 강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지? 취소할 수 있지. 110조에서. 그러면 취소할라요. 그러니까 이 취소권은 또 법원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났어. 취소 못한다. 이렇게 막아버리죠. 원고 패소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페이지. 5번 보세요. 반사회적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시 기준입니다. 법률행위시.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 매매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주장한 걸 알게 됐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싸게 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야. 야, 그 자동차가 범죄 행위로 사람 이용한 도구다 이거. 사람을 죽인 차다 이거. 그럼 뭐요? 매매는 유효하죠. 내가 살 때는 몰랐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효과 보세요. 효과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 무효니까. 이미 이행한 것은 아까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돼서 이행 청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첫 번째 문제 하나 봅시다. 33페이지에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 무효 들은 것을 다 고르시오.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요. 이거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아니라 그랬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면을 통정 허위 표시하는 것도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이것도 반사회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에 적극 가담했다면 적극 가담했으니까 사유질서에 반하죠. 하나 답이죠. 이해가죠? 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가 나옵니다. 104조가 나오는데 자, 104조가 있어요. 당사자의 궁박, 정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무효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고 쓰시고 아까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랬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 법률행위 아까 무효라 그랬습니다. 무효.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그랬으니까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랬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는 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을 했다면 746조라는 조문이 돼서
불법 원인 급여. 여기서 불법은 사유재산에 반하는 겁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으니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746조 원문이고요. 근데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746조 단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103조인데 104조를 보니까 불공정하대요. 불공정한 법률은 이건 폭행이라고도 합니다. 이 폭행은 반사회적 행위죠. 매점 매석이고 비싸게 사고 엄청 비싸고 폭행은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를 든 조문이요. 예시규정이라고 해요. 예를 든 조문이니까 결국 이게 무효라 그랬잖아. 이리 갑니다. 무효로. 이렇게. 무효로 가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어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데 사실은 폭리 행위를 한 폭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폭리 행위 있으니까 그 불법 원인이 나쁜 사람이 폭리자잖아요. 그죠? 그죠? 피해 당한 사람은 불법이 없잖아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 결론은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아까 근거 조문에 당사자가 공박, 그다음에 근거 조문에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여기 인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정을 잃었다. 그럼 무효로 갑니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근거 조문이. 그러면 이제 근거 조문 해석할 때 자, 궁박은 뭐냐? 우리가 60년대 이 민법이 만들어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 공궁이 원인이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죠. 에?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치매나 뭐 스트레스가 만빵인 것. 그 다음에 여기 또는으로 연결됐죠? 조문에. 그럼 앞에도 또는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또는이야. 그럼 또는이니까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죠? 하나만 충족되면 되잖아요. 다 갖출 필요 없잖아. 또는이니까. 에? 경솔은 신중치 못한 거고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야. 특정 영역이 아니고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이 아니고 일반 거래에서 무경험. 일반 거래에서 경험 부족인 거예요. 그 인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인하여라는 것은 요거를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폭리자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리자의 알면서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급부가 있고요. 반대급부가 있단 말이에요. 현저한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물론 이제 판례가 이런 사건은 이제 치매노이사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토지가 치매노인, 치매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저 모친도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치매기가 오셔가지고 병원을 모셨는데 손자를 데리고 가면 가만히 있다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각나고 어떤 때는 생각 안 나고 참 그 치매가. 그걸 어떻든 이 사람한테 팔았어. 3천만 원에. 옆집 사람이. 그래서 사가지고는 병한테 2억 8천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갑의 자식들이나 노인의 자식들이나 또는 자기가 제정신 차렸어. 3억짜리 3천에 팔았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고, 이 사람 피해자고, 이 사람은 폭리자죠. 이 사람이 제3자고, 제3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샀어요. 선의 제3자. 그럼 침해자가 이게 폭리행위자라고 해서 자 이게 요건이 하나 두 개입니다. 요건이 하나 두 개. 이 요건은 자 급부. 내가 3천만 원 받았는데 반대 급부는 3억짜리 줬죠. 네? 그러니까 현저히 불균형하죠. 불균형하죠. 두 번째, 요것이 입증이 쉽다 손치더라도 요걸 다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그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매기다. 정신적으로 입증이니까 진단서 하나 첨부하면 되겠죠. 그러고 뭘 입증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용하는 의사. 그럼 뭐 옆집 사람이잖아. 알 수 있잖아. 치매기 있었던 거. 세 개 입증됐죠. 피해자가 3억짜리 3천. 치매기. 옆집 사람 이용하는 의사가 있죠. 입증 다 했죠. 증거 됐죠. 그럼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이행 전념 이해할 필요 없이 이행을 해버렸죠. 이행해버렸죠. 이행해버렸죠. 그런데 이행했으니까 야 내놔라 그랬더니 소유권 여기가 있죠. 에? 그러면 아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모르는 제3자에 주장할 수 있죠. 요거 무효야. 요거 무효야. 요거 무효니까 야 소유권 넘겨줘. 소유권 말소해. 청구할 수 있죠. 선의 제3자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땅 뺏기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요 매매했잖아요. 매매했으니까 그 병은 갑한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지가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담보 책임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손해배상 해주고 이 사람 뭐 다 날렸죠. 그러면 야 3천만 원 주세요. 땅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거 피해자는 잘못이 없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는 잘못이 없어. 즉, 이 경우에는 폭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서가 적용돼서. 근데 폭리자는 3천만 원 주세요. 이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한 놈이니까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치매 노예는 한 건 했죠. 땅 찾아오고 3천만 원 안 주니까. 안 줘도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게 폭리행위야.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경우에 요 경우에 103조로 깨졌다 그랬죠? 요거에. 그죠? 자, 그러면 자, 내가 헌납을 했다. 헌납했다는 것은 증여를 한 거야. 기부행위를 한 거야. 기부행위, 무상행위를 한 거야. 똑같습니다. 내가 헌납해서 기부했어. 기부했고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때 궁박했고 국가는 그걸 이용해라 했으니 무효하냐.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104조로 주장했겠죠. 갑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봐라. 자, 요건 다 인정하는데 요거 봐라.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고아원에 기부행위 했어요. 뭔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안 받고 기부하죠. 안 받고 기부하잖아. 안 받고 기부하는데 그 기부행위가 무슨 불공정해. 그죠? 그러니까 기부행위 증여의 경우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을 논할 수 없다는 거야. 불공정을 논할 수 없으니 갑은 또 패소하죠. 에?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하나 적용 범위. 두 번째, 경매 봐라, 경매. 경매로 싸게 샀는데 그 경매 건물 주인이 불공정하다. 이거는 적용될 수 없겠죠. 경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궁박경솔 무경험인데 요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럴 때 주관적 요건이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궁박했느냐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무대 본궁.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을 하겠다. 그러면 경솔이냐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인 기준이고 궁박했느냐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거기에 양가로 1번에 의에 보면 세 번째 줄 불공정한 법률의 폭력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유형으로서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의 요건 보세요. 당사자 궁박 또는 무경험으로 당사자는 피해자를 의미하고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며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다 포함됩니다. 오른쪽에 디귿. 그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이죠. 특정 영역이 아닙니다. 특정 영역 X라고 쓰세요. 특정 영역이 아닙니다. 거래 일반 경험 부족.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특정 영역이 아니고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이다. 그리고 폭리자의 피해, 궁박, 경솔 모두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갖춰도 되죠.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했다. 궁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본궁이죠. 이게 장량시출이죠. 경무대입니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여죠. 인하여는 폭리자가 피의자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이용.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돼요.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현저하게 공적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이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교. 급부, 반대급부니까 증여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시입니다. 법률행위시.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적으로 무효니까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을 제한하는 부재소 합의도 기출이죠. 부재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해서 무효행위는 추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환은 될 수 있다. 전환은 뭐냐면 요거 3천인데 3천이면 무효지만 내가 이 판 금액 1억 8천으로 하자.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전환은 가능합니다. 입증 책임 4번에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아까 침해 노인이 일일이 다 집증해야 됩니다. 적용 범위 동그라미 2번 경매 증여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거기에 두 번째 Q를 보세요. 두 번째 Q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틀린 걸 골라. 다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건. 무경험이라는 것은 2대2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이 아니고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다. 틀렸죠? 거래 일반 경험 부족입니다. 불공정 법률의 뇌기에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죠? 맞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입증해야 돼요. 요게 추정된다면 이것만 입증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불공정 소송을 주장할 수 없도록 부재소 합의. 야, 소송 제기하지 말자. 그 합의도 무효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불공정한 법률행 약자적 주의에 있는 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는 폭리罪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폭리 방지죠? 됐나요? 넘기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 부분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요거는 사실은 가끔 나오는데 요 법률행위 해석은 독일에서 80년대 중반이죠. 80년대 중반. 그때 판사들은 검사나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정도 근무하면 그 유학을 보내줘요. 지금은 변호사지만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이영준 변호사, 이영준 판사가 부장판사죠. 독일에 가서 2년간 이제 유학을 국가에서 보내줬는데 가족 동반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이 법률행위 해석의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시켜서 이게 이제 지금 안착됐죠. 80년대 중반부터 지금 됐으니까 대법원 입장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독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용어들이 우리말과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인정하니까 봅시다. 법률행위 해석한다. 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그죠? 법률행위 의사표시하죠. 그럼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가 불가결의 요소로 하니까 그럼 독일에서는 의사표시를 두 개로 독일어는 분석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하고 표시를 이렇게 합한 거다. 근데 표시는 사실은 표시행위를 행위를 줄여버린 거다. 그 다음에 여기 효과를 줄여버린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 효과의사는 또 독일어에 두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우리말로 이거 진이라고도 합니다. 진. 표시상의 효과의사. 두 가지가 있대요. 독일어에서.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해석의 방법을 놓고 첫 번째가 자연적 해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해석도 방법도 이것도 좀 우리말로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자연적 해석은 요 표의자 입장에서 요 내심의 효과의사 진의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진의에 따라 해석. 근데 독일에서 이제 판례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갑과 있어요. 갑과 있고 을이 있고 둘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고래고기를 사고 팔기로 했어요. 고래고기를. 근데 내심의 진위는 고래고기 합의를 해놓고는 고래고기 산다고 합의해놓고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상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둘이 싸우겠죠? 근데 해석의 주체는 법관입니다. 법관이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법관한테 옵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비싼 고래고기 내놔라. 무슨 소리야? 상어 주겠다. 뭐 상어가 뭐 독일어로 노르웨이어로 하크초랭스퀘드라고 한다 그러더라고. 하크초랭스퀘드라고 표시했어요. 둘이 싸우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관이 야 상어라고 표시한 거 있잖아. 요거 표시는 잘못 표시한 거예요. 잘못 표시한 것은 무해한 거예요. 해가 없는 거야.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바, 즉 진의와 표시, 즉 의사, 효과의사, 즉 내심의 효과의사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내심의 효과, 너희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바는 고래고기였잖냐. 그러니까 고래고기를 인도해 주라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집원이 토지가 있어요. 집원이 있는데 이게 63번지 집원이 있었어요. 동구수정동에, 부산시 동구수정동에. 근데 이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집원 A 토지 집원이라고 합니다. 이 969-363. 매매를 했는데 이놈이 말이죠. 이놈이 집원의 착오를 일으킨 거야.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B토지를 등기해버린 거야. B토지가 969-36이야. 헷갈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효과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독일 판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 당신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것은 A 토지잖아요.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럼 B 토지는 어떻게 되냐? B 토지는 이건 원인 무효야. 이 등기는. 그죠? 원인 무효입니다. 무효의 등기야. 그러니까 갑은 A 토지에 대해 다시 등기를 해주라. 이렇게 판례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지번의 착오, 시험 문제는 지번의 착오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계약은 성립해버렸어요.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했으니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 문제가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던가? 그래서 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또 기출 문제인데 거기 Q 먼저 보세요. Q 봤나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는 Y 토지를 잘못 기재해 버렸습니다.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그러면 매매 계약은 X 토지의 유예가 성립하죠? 유예가 성립합니다.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해 유예가 Y 토지 아닙니다. 잘못 표시한 거 효과가 없잖아요. 틀렸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 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가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당사 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X, Y 어느 토지에 성립하지? X 토지에 계약 성립했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41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앞쪽으로 법률의 해석 방법을 놓고 자연적 해석이란 말 있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라는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사를 밝혀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 있고 밑에 사례를 보세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있는데 X 토지에 관해 매매계획 체결됐는데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착오 밑줄이고 착오 취소 X라고 쓰세요.
착오지만 취소할 수 없어요. Y토지 지번의 계약서에 표기하고 Y토지가 을명으로 이전되게 됐습니다. 반가로 1번 X토지에 관한 매매계 유역에 성립하므로 을은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2번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착오 문제는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3번 Y토지에 대한 을명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선의병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밑에 판례 보세요. A가 국가 소유인 갑 토지를 불화받는 과정이 동구수정동 사건입니다. 서로가 하나 착오를 이유로 인접한 국가 소유 을 토지를 탈모 표시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위 갑 토지에 대해서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갑 토지에게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되죠. 만일 을 토지에 관해서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명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이 계약은 유효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규범적 해석이라는 차트가 나옵니다. 규범적 해석. 첫 번째가 자연적이고 두 번째가 규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불치하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독일어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표시 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에 따라서, 즉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36만 원의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돈 달라 그러니까 둘이 좀 친해요. 술 한잔 먹으면서 야, 그러지 마라. 36만 원 가고 30만 원을 26만 원을 줬어요. 영수증서 줘. 그랬더니 요 채권자가 총완결 영수증 써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을이 10만 원 더 줘야지. 못 준다. 소송이 붙었어. 그럼 법관이 해석해 보니까 총완결이라는 표시행위를 했죠. 총완결이라는 건 표시행위를 했죠. 거기에서 추단되는 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해석해야 된다. 상대방 시각에서. 상대방이 총완결 네가 써줬는데 상대방 가부분이면 요 총완결 받은 것은 나머지 탕감으로 해석한다 이거요. 요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 효과 의사를 보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이 하나 있어. 야, 내심의 의사는 이게 96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 의사 표시할 것을 요게 69만 원으로 표시해서 의사 표시가 성립했어요. 청약을 했어. 이 사람도 오케이 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실제 96만 원이었을 거 69만 원에 그걸 몰랐어. 그럼 이 사람 응할 때는 계약이 69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의사를 진위를 알지 못했다면은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효과에 따라서 갑은 69만 원으로 청약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응했겠죠? 그러면
6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는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죠. 그런데 을이 요걸 잘못 알았다면 96만 원의 계약이 성립할 거고, 몰랐다면 6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면 규범적 해석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충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보충적 해석인데,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에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관 입장에서 당사자 주의를 떠나서 제3자의 시각에서 요건 상대방 시각입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간극을 보충해주는 해석 방법이에요. 보충해주는 해석 방법.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룰루랄라 하면서, 요즘에 차 기기가 많잖아요. 앞사람이 신호등에 일시 정지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후방 충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종합보험을 들어놨답니다. 보험회사가 일단은 차량을 수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 대인손해, 을이 이제 병원에 한 2주간 입원했어요. 2주가 보니까 회사도 나가야 되니까 합의하자 온 거예요. 합의하자 오니까 300에 합의를 했다고 합시다.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는 보험회사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써줬어,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후유 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거의 안전병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고치려니까 뭐 5천만 원 더 들어간대. 수술하고 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청구한 거죠. 자, 이 사례를 봅시다. 보면은 300만 원을 계약했죠. 근데 후발 손해가 5천이 있죠. 간극이 있잖아. 간극이 있죠. 그런데 법관이 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300만 원 계약할 때 후발 손해의 5천만 원을 일반인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냐? 그죠? 예측이 가능했겠느냐? 가능하면서 300 가능하다면 안 되지만 예측 가능하지 못했다면 이걸 보충시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지급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게 보충적 해석 방법입니다. 아셨죠? 근데 요 부분 해석은 아까 그 부분 나오니까, 자, 규범적 해석 보세요. 이는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위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효과사, 표시상 효과사를 밝혀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밑에 판례 하나로 이해하세요. 채권자 A가 채무자 B로부터 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로는 더 받을 금전이 있음에도 36만 원을 우선 받기 위해서 영수증에 총 완결액을 써준 사안에서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합니다. 보충적 해석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특히 계약에서 간극을 제3자의 가정적 의사를 보충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옆에다가 후유증 사건이라고 쓰시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 할까요?